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지역 현장으로 울산을 방문해 수소 경제 전략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가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퇴직자에서 기존 사업장 재직자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개발이 제한됐던 간선도로변 양측 건물 층수와 용도 제한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또 내립니다. 이에 따라 편도 기준으로 2만 원 이상 항공기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생산하는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 보고회에서 우리의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하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대통령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서 핵심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창출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지난해 2,000대에서 오는 2040년에는 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 등 모두 620만 대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수소 충전소도 지난해 14곳에서 2040년에는 1,200여 곳까지 확대합니다. 또 2040년까지 수소택시 8만 대, 수소버스 4만 대, 수소트럭 3만 대를 보급합니다. 수소 선박, 수소 열차, 수소 건설 기계도 개발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정과 건물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약 94만 가구에 보급 예정입니다. 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와 수소 유통 체계 등 시스템도 조성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공급망도 구축을 합니다. 또 한편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시행 대상으로 이름은 다음 달부터 도심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의 일부를 주는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고용노동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은 기자. 네, 윤성은입니다. 네, 체당금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는 건가요? 네, 정부는 소액 차당금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소액 차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재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400만 원까지만 지원되던 소액 차당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네, 지급 기간도 단축이 된다고요? 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액 차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걸리는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액 차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정부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자에 대해서만 매기던 연 20%의 체불 임금 지원이자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법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9개 지자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12조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며 특히 일자리와 생활사회 간접자본, 지역 경제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해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6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60%에 머물렀고 23%는 아직 정하지 못했으며 17%는 아예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채용 시장은 예년보다 경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대표적인 용도지구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미관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미관지구는 도심 내 이미지와 조망 확보의 핵심적인 지역, 또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 도로변 양측 건물의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운영된 도시 관리 수단으로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인 약 21제곱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토지 규제란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총 336곳 중 313곳이며 전체 미관지구 면적의 80%가 넘는 1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층수 규제가 완화되고 이용 용도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인쇄업체 또 창고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 공고를 거쳐 4월 최종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도시계획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서울시도 전체 미관지구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필요한 23곳을 선정해 경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강북구 삼양로를 포함한 16곳은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로 6층 이하의 층수 제한과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됩니다. 나머지 6곳은 한강변으로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해 한강변 수변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오늘 내놓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이제는 정말 5%에 근접했습니다. 5대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저께 4.68%에서 어제 4.76%로 0.08%포인트 올랐고요. 신한은행은 4.74%, 우리은행도 4.44%까지 올랐습니다. 농협은행도 0.08%포인트 오르면서 대부분 은행이 4% 중반대, 높게는 4% 후반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액 기준 대출 금리도 일제히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미 가계부채가 1,500조 원,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6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가 오르면 부담이 늘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그래서 나름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거죠? 네, 정부는 우선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각종 대출 규제가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나간 대출이 많은데 여기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협약이 오늘 오후 체결됩니다. 그동안 빚을 못 갚게 된 사람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냥 신용대출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 대출이 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62조 9,7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5조 134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전분기 대비 전세자금 대출이 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 2013년 주택시장 침체기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했습니다. 이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이런 행보가 기업 가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기업 경영만 위축시킬 것이다.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에서 10조 원이 손실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략 2,100만 명 정도고요. 이 운용액만 해도 637조 원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입자도 많고 규모도 이제 꽤 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정말 큰 손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37조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돈이 국내 주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내 주식은 참 이면적인 면이 있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주식이 하락하면 연기금이 좀 사주지 떨어지면 좀 받쳐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말 주식 투자해서 나중에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의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이 10%가 넘는 게 거의 300여 개, 그리고 5%가 넘는 게 300여 개, 그리고 10%가 넘는 게 90여 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해 특히나 이제 한진 사태를 보면서 한진 일가의 그 전행으로 해서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였던 특히나 이제 이 지금 뭐 한진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에는 2대 주주이고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이제 한진칼 이제 모회사죠, 지주회사 격에는 3대 주주입니다. 네. 저런 전행을 이사해서 전혀 뭐 견제하지 않네 이런 목소리 때문에 지난해 7월에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을 하겠다, 정말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면 정말로 이제 기금운용 최고본부에서 정말 이런 이제 이 대주주로 있는 곳에 정확하게 대주주로서 투자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직접 해야 되는지 찬반 여부를 묻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간다 하겠다라고 제주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이제 나온다면 3월에 있는 이사회에서는 정말 대기업들이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민연금이 말씀하신 대로 그간 주식 수익률 정도에만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경영 참여에 본격 나설 모양새입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이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뭐 사회연금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이사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수기예요. 대부분은 대주주가 친분 있는 이제 학계 혹은 법조계 인사들로도 꾸려져 있어서 정말 대주주의 전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노후 자금인 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 정말 표대결로 가서 한진 일가의 이사회에서 배임시킬 수 있냐, 해임시킬 수 있냐,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현행 약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 해임 의결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참여한 이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조중훈 회장 일가와 우호 지분을 합치면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표대결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소 역할로 국민연금이 그냥 숨죽여 왔지만 앞으로는 공식적 의견을 표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한진 이외에도 다른 비슷한 이제 이 구조에 있는 계열사들 배당을 적게 한다거나 내부 거래를 많이 한다거나 굉장히 혹은 대주주 일가의 이제 전행이 주가 하락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장점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선결돼야 될 과제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해서 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쌈짓돈이 아닙니다. 정말 정책의 의지대로 편향돼서 이제 왔다 갔다 거수기로 이제 전략할 사항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이 기금운용본부장 가장 중요한데요. 핵심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도저히 사회연금주의라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습니다. 네. 이걸 이원화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걸 빌미로 해서 사모펀드와 같은 적대적 M&A를 호시탐탐 노리는 펀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빌미를 이제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는 점은 꼭 이제 우리가 이제 보완하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을 또 최대한 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자본시장의 큰 손이면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손쉽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와 기금운용을 독점하고 있으면 절대 관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옛날 얘기했던 것처럼 공사화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민간기구로 별도 이제 이관을 해서 완전히 이제 독립의 운영성을 보존을 해줘야 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국민연금의 수익률입니다.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고요. 아마 2월에 공식적인 이제 공시를 앞두고 어제 모여서 잠정 추계를 내보니 마이너스 1.5%, 네. 약 10조 원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종합주가지수 얼마나 빠졌습니까? 17% 빠졌고요. 예. 코스닥은 15% 빠졌습니다. 네. 전문가들이니까 이 정도로 선방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의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637조가 남아있는데 여기 300조 원 가까이가 불린 돈입니다. 30년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연 5.5%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단기 수익률에 매몰돼서 이걸 굉장히 크게 부각식을 시키면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안 됩니다. 그나마 지금 마이너스 1.5%라는 건 해외 주식 투자, 해외 대체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만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지 지난해 수익률만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네. 하지만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갈 심기가 앞당겨지는 건 아닌지 또 보험료가 또 인상되는 건 아닌지 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예요. 이게 20여 년 동안 보험료율 9%가 고정돼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번 정권에서 이걸 좀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은 2,100만 명이 가입자이고 370만 명이 받아가고 있어요. 이건 2043년이면 정점을 찍습니다. 기금은 1,500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을 해서 2057년에는 기금이 제로입니다. 이걸 앞당길 수 있는 건 보험료율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면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공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수익률이든 기금 운용이 왜 필요한지 해외에 비해서 왜 용돈 수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한테 알리고 그런 이제 동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국민연금 앞으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지금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어느 노선이 얼마나 인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우선 어느 노선에서 얼마나 인하가 되는 건가요? 예, 유류 할증료는 거리에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먼 데 가면 유류 할증료도 많이 내고 가까운 데 가면 유류 할증료도 좀 적어지는 건데요.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 우리 쪽에서 출발할 때 제일 먼 데가 미주 노선이어서 그 미주 노선을 예로 좀 들어 살펴보면은요.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먼 노선이 인천에서 아틀란타, 미국의 아틀란타까지입니다. 이번 달까지 이 구간의 유류 할증료가 편도 기준으로 45,000원이 이제 내야 되는데 이게 다음 달부터는 19,000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보면 한 사람 기준으로 왕복 한 10만 원 정도. 보통 여행 갈 때 성인 한 3명 간다고 치면 한 3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던 이 유류 할증료가 이제는 다음 달부터는 3분의 1도 안 되는 1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외여행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용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보다 조금 더 싼데요. 가장 비싼 구간이 16,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국내에서는 이번 달까지 4,400원을 냈는데 다음 달부터는 3,300원으로 지금보다 1,000원 넘게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유류 할증료가 많이 인하되는 건 역시 국제 유가 하락 덕분이죠.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한참 비쌀 때 배럴당 $70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그 위에 계속 떨어지면서 이달 초 현재 배럴당 $50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채 안 된 사이에 3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유류 할증료는 WTI가 아니라 싱가포르 항공유를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가 넘어가면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하고 150센트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유류 할증료가 아예 안 붙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일단은 이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이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리는데요. 감독기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데다가 금융위원회도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언제 결정되는 건가요? 네, 30일에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곧바로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해에도 공운위는 금감원의 방만 경영 논란, 채용 비리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금융감독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1년 유보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기재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정부가 금감원의 간부직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통보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네, 일단 해당 보도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정 심의를 앞둔 시점이라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뒷말도 무성합니다. 심의를 하게 될 공운위는 방만 경영, 채용 비리에 대한 개선 사항을 금감원이 잘 이행해 왔는지 짚어보고 있는 단계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장가입니다.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KT통신망에 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국회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T 광화문 지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오늘 새벽 KT통신망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 1시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에 1시간가량 통신망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선 데이터 연결이 원활치 않으면서 시민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T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네, 앞서 발생했던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청문회도 열린다고요? 네, 여야는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창규 회장은 통신구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과 설비 관리,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더욱더 잘하겠다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 속에 국회 과방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네, KT의 경영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여요. 네, 황 회장은 오늘 21일 스위스에서 개막하는 다보스 포럼에 초청을 받아 주요 임원들과 이번 주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변수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발 훈풍에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0.2% 오르면서 2110포인트, 코스닥은 0.17% 하락하면서 69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입니다. 우선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대한항공은 3.41%, 한진칼은 3%가량 오르면서 각각 36,400원과 3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4%가량 오르면서 4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처사일도 급등세입니다. 관절염 치료제가 미국 임상 2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현재 20%가량 오르면서 1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